안녕하세요. 김광삼 찡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굉장히 난립니다. 일단 주식 리딩방 사기, 또 코인 사기,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자가 엄청나요.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과연 피해 회복 금액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케이스마다 달라요. 어떤 것은 뭐 일주일 만에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저쪽과 줄다리기다 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과연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소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제 돈을 찾아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상담을 해봐야지 이게 가능 여부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총책이 있고 밑에 하부 조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총책과 하부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이스피싱에 대부분 관여된 사람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꾼들이 되게 누구냐면 청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래서 고액 알바랄지 뭐 그런 걸 보고 찾아갔다가 현금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친 금액을 뭐 신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대부분 그게 보이스피싱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건을 보면 다 보이스피싱을 알고 했다고 해서 유죄 선고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심부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통장을 빌려줘가지고 또 거기에 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제 제가 직접 한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통장을 빌려줬는데, 이제 통장을 옛날처럼 막 그냥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인출하고 그런 사건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 있어서 굉장히 막 갈수록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터넷이랄지 이런 걸 막 뒤지다가 대출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과 관련된 뭐 되게 끝에 이지론이란 말이 많이 붙어요. 희망 이지론, 뭔 이지론. 이지론이라는 것은 이지가 쉽다는 이야기니까 쉽게 빌려준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싱을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이거 가짜 사이트고 사기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대출을 얼마를 받고 싶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제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외환 거래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을 일반적으로 1차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당신은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대출 실적을 싸준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통장 번호를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통장에 돈을 내면 그걸 달러로 바꿔라. 바꾼 다음에 우리 직원한테 다시 주면 된다.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 돈을 주고 다시 그 회사를 자기 회사로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의뢰인 통장에 돈이 막 찍히는 거죠. 근데 뭐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막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거든요. 근데 그 돈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다른 계좌에 넣어서 은행에서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대출을 해준다는 직원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데, 대출한다는 직원이 바로 보이스피싱 전문적인 범인들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본인은 하는 거예요. 계속 달러로 바꿔서 주고 달러로 바꿔서 주고. 통장을 빌려줬고 또 그런 또 달러로 바꿔서 달러 현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통장을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빨리 경찰에 가서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뭐 이 정도 사안이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죄가 된다고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넘긴 겁니다. 죄가 된다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고 그들과 나오는 카톡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결국 검찰에서 다시 의견서 내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무혐의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겠죠. 법원에서 유죄무죄가 나오는 데는 엄청 힘들거든요. 무죄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고비를 넘기고 일단 검찰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이 이제 뭐 통장을 빌려주고 뭐 현금 뭐 심부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는 보이스피싱이 몰랐다고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래 관계에서 돈을 준다랄지 아니면 몇 번 해보면 이게 보이스피싱범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안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과 나눈 카톡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캡처해 놔야 하고 그들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녹취를 해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내가 보이스피싱범의 일부가 아니다. 거의 공범이 아니다는 걸 죄를 억울한 죄명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연루돼 가지고 재판받고 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징역 1년, 2년.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건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봐서 또 실형 선고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면 초기에 와서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증거를 잘 확보해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